여러분 그런 속담 아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지질학자 눈에는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은 죽어서 뼈를 남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살 같은 것들은 다 박테리아에서 분해가 되고 그 뼈만 결국 땅 속에 남게 되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몇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것이 보존이 돼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런 광물질들을 만들어요. 조개 같은 거나 이런 공룡의 뼈 같은 거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그 생물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묻혀서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 있는 이 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을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지질학적인 시대에 살던 생물의 유해라 그러는 거는 뭐 뼈도 되고 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흔적을 갖다가 우리가 화석이라고 해요. 화석 중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많이 좋아하는 공룡들, 굉장히 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런 그 큰 공룡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화석도 있지만 우리가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이 화석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현미경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심지어는 하나가 막 4마이크론 미터가 안 되는 1마이크론이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죠. 0.00000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러한 화석들도 지구상에는 남아 있어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조개 무덤이 꽤 많아요. 조개로 되어 있는 무덤들이 꽤 많은데, 쌓여 있는 게 많은데, 그건 뭐냐면은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바닷가에서 조개 잡아먹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폐총이라고 하는데, 폐총에 묻혀 있는 그러한 조개들도 화석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질학적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질학적인 시대가 의미하는 건 보통 한 10,000년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10,000년 이내의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로 치기 때문에 10,000년보다 더 오래된 그러한 것만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삼엽충 하면 뭐죠? 여러분 머릿속에 고생대 딱 나오잖아요. 공룡 하면 중생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질 시대예요. 그럼 지질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했나? 지질 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이고 이것을 갖다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눴어요. 근데 이 나눈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전 지구 표면에 살던 생물이 아주 많이 한꺼번에 죽었거나 하는 그러한 특정한 시대를 갖다가 나누는 게 바로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예요. 지구는 46억 년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12시간을 가리치는 시계에 비유하면 이걸 46억 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태어난 시기는 한 200만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 금 정도에 해당되는 짧은 시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라는 거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구 위의 표면에서 생명체가 진화를 했고 특히 이제 많은 생물들이 딱딱한 각질을 만들거나 이 뼈를 갖다가 이제 죽어서 묻혀가지고 어떻게 지구상의 생명체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런 화석의 그 사례를 들어줄게요. 이집트에 가면 세계유산,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와디 알 하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사막에 고래뼈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래를 어떻게 알고 있죠? 고래는 포유동물이야. 고래는 새끼를 낳아.
고래는 바다에 살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건 뭐냐면 고래가 원래 바다의 생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래는 원래 육지에서 살던 동물이 바다로 도망간 그런 생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와디 알 하탄에 가면 고래의 뼈 중에서 꼬리뼈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생물이 꼬리뼈가 처음부터 있을 턱이 없잖아요. 꼬리뼈가 퇴화된 꼬리뼈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고래가 육지에서 살던 동물인데 이것이 바다로 피신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화석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단양 지역에 가면 거기 이제 여러 동굴 속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먹고 버린 아니면 들어와서 죽은 그런 동물 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콧불이 화석도 있다 그래요. 콧불 속 이렇게 코가 이렇게 뿔이 있는 거죠. 이건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한반도 기후가 과거와 좀 달랐다. 이런 환경이 좀 달랐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석하면 뭐 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발자국도 화석인가요? 예, 발자국도 화석이에요. 흔적도 화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룡의 발자국도 화석입니다. 근데 공룡의 발자국 갖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우리가 공룡 중에는 여러분 쥐라기 공원 보면은 그 동물을 잡아먹는 애들도 있고 풀 뜯어먹는 애들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막 빠르게 뛰는 공룡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발자국을 보고 얼마나 그 공룡이 빨리 뛰었는지를 이 스피드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화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억 년 동안 살아온 그러한 고생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그런 화석들도 있고 그런 생물들도 있고 그게 화석으로 남은 것도 있고 어떠한 생명체들은 살다가 어떤 시기에 딱 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엽충 혹은 중생대의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은 중생대의 말에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것도 있고 중간에 사라진 것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그 지구상의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럼 한반도에는 우리 그 한반도의 남한에는 어떠한 화석들이 나올까? 우리는 작은 이 땅덩어리지만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이 나와요. 여러분 백령도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서북단에 북한하고 가까이 있는 그 백령도 바로 밑에 대청도가 있고 대청도 바로 밑에 소청도라고 있는데 이 소청도에는 약 10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만든 구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이 석회암지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런 지역은 약 3억 년에서 5억 년 되는 고생대의 화석이 나오고 경상남북도의 넓은 지역에는 약 1억 년 전에 중생대의 화석이 나오고 포항과 울산과 경주 여기에는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신생대의 약 150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오고 또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 가면은 약 10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와요. 오늘 이 화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이 소청도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지질학적인 말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뭐냐면 박테리아가 만들어 놓은 퇴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암석은 약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퇴적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한 10억 년 지나서 35억 년 전에 암석에 바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론 그 암석을 갖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호주의 서쪽에 가면 이 샤크베이라는 상엄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 바닷가에 가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현재 막 자라고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요. 또 미국의 카리브해, 바하마 제도나 이런 카리브해에 가면은 또 역시 이 물속
속에 아주 얕은 물 속에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자라고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박테리아의 일종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이 구조를 만든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게 그 박테리아가 만들어 놓은 구조 그 자체보다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 선캠브리아 시대 35억 년부터 5억 6천만 년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지구를 갖다가 지배하는 종이었는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요. 그럼 광합성이라는 게 뭐죠? 광합성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유기물을 만들어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광합성이죠. 중요한 거는 산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 대기에 지구에 처음 대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든 시아노박테리아가 없었다면 지구 표면에는 산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없었겠죠. 우리의 조상인 많은 그런 생물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35억 년 전부터 이 5억까지 30억 년 동안 실제로 지구의 오랜 시기에 선캠브리아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는 박테리아의 그 시대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까지 다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소청도에 발견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두 번째는 고생대 화석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시기가 끝나고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생명의 대폭발 시대라 그래요. 갑자기 훨씬 더 고등한 그런 생물체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나타나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보면 딱딱한 각질을 만들지 않고 이 살로만 돼 있는 것도 찍힌 자국이 남아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복원해서 물속에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이상한 형태의 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우리 강원도에 가면 모든 종류의 생물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그런 생물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태백의 구문소 지역인데 이 구문소 지역에는 가면은 정말 이 고생대에 우리가 오이도비스기라는 그런 시기에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이 바닷속에서 얕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이 석회암에 굉장히 다양한 화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구문소 지역에 가면 또 이런 삼엽충도 큰 게 있어요. 이 삼엽충은 돌레로바실리쿠스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삼엽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삼엽충이고 이 스케일바를 보세요. 2cm가 이 정도인데 굉장히 크죠. 한 10cm 가까운 굉장히 큰 이런 삼엽충도 나타나요. 삼엽충은 이게 어떤 생물인가? 우리는 개하고 비슷한 절지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삼엽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투구개라고 미국의 그 델라웨어 주에 그 해변가에 때가 되면 수만 마리가 수천 마리가 이 바닷가로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구개에 있고 투구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삼엽충이 이런 형태로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문소 지역에 가면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투구개 살아있는 투구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구문소 지역에 가면 또 역시 이제 그 석회암 지역에 다양한 화석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화석이 있죠? 이게 무슨 화석 같아요? 이걸 우리는 복종류라는 생물의 화석이에요. 복이라는 게 뭐죠? 복이라는 게 배란 뜻이고 족은 다리예요. 그래서 다리가 배에 붙어 있다. 그런 생물이 뭐가 있죠? 바로 달팽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달팽이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종류라고 그러고 이 복종류의 화석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암석의 잘린 방향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구문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구문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영월 평창 지역의 그 정선 지역에서 태백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종류의 화석이에요. 두 종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은 발인데 두는 머리죠. 머리에 발 달렸다는 거예요. 머리에 발 달린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아주 그 좋아하시는 오징어. 오징어가 머리에 발이 달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징어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의 조상인데, 근데 오징어는 지금 이렇게 그 화석으로 남길 수 있는 껍데기가 없는데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옛날에 오징어의 조상은 그 몸속에 껍데기를 갖다가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껍데기가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수영을 빨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놈이 오면 피하지를 못하고 하다가 그냥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껍데기 내가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는 정말 내가 오래 못 버티겠구나 해가지고 이 껍데기는 자꾸만 퇴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오징어를 잘라보면 가운데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그냥 퇴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화석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우리가 어디 그 암석을 관찰하면 그 암석에서 눈에 띄는 화석만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석회암을 갖다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이 안에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지질학하는 사람들은 현미경을 관찰하는데 암석을 잘라서 유리에 붙여서 약 0.1mm 정도로 갈아서 빛을 투과시켜서 현미경으로 봐요. 그러면 눈으로만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다른 화석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삼엽충이 갈매기처럼 보통 생긴 형태로 이 암석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박편 사진을 보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면서 이 잘리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5억 년, 4억 년 전의 암석도 깨끗한 형태로 잘 보존이 되는 삼엽충의 화석을 볼 수가 있어요. 중생대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중생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공룡이죠. 공룡이 우리나라에도 살았습니다. 한반도에 살았어요. 근데 많이 안 살았는지 공룡뼈는 영 발굴이 잘 안 돼요. 보존이 잘 안 되어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부산의 부경대학교를 가면 천년부경룡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뼈를 갖다가 복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볼 수가 있고 또 보성에 가면은 큰 박물관인데 공룡 관련된 박물관인데 거기에 보면 보성이 공룡 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공룡 알들이 잘 전시가 돼 있어요. 뼈도 많지 않고 알도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룡 하면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공룡 발자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룡 발자국 여러 지역에 나오지만 특히 유명한 곳이 경상남도의 고성 지역과 이 전라남도의 이 해남 지역이에요. 여기 가면 특히 이제 해남에 가면 거의 뭐 몇십 센치에 가까운 그런 이제 큰 공룡 발자국들이 너무 잘 발달이 돼 있고 이것이 너무 이제 인상적으로 잘 노출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큰 발자국을 만드는 공룡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발자국은 도대체 어떻게 남아있죠? 공룡도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가에서 물을 먹어야죠. 근데 물가의 퇴적물들은 딱딱하지 않고 푹신푹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공룡이 푹신푹신한 퇴적물 속에 딱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 사는 데는 다 개발돼 가지고 훼손이 되지만 옛날에는 공룡 사는 데 별로 다른 생물들이 그만큼 무거운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공룡이 남겨놓은 발자국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공룡 발자국을 보면 그 모양만 보고도 도대체 이 공룡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은 공룡인지 아니면 풀을 뜯고 먹은 공룡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동물을 잡아먹은 공룡의 발톱은 어떨 것 같아요? 날카롭겠죠. 발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각류 공룡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식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룡의 발자국들은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풀을 먹는 초식 공룡은 우리가 용각류나 조각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각류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놈, 그다음에 조각류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다 끝이 뭉툭하게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초식 공룡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룡의 발자국을 보고 뭐 구별을 그런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을 구별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룡의 그런 그 보폭을 보고 발자국의 보폭을 보고 얼마나 빨리 이제 뛰어갔는지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발자국을 가보면 큰 발자국 옆에 조그만 발자국이 아장아장 걸어간 귀여운 발자국이 보여요. 이거는 엄마가 애들을 같이 데려갔구나. 그 옆에 또 큰 거, 이건 아빠인가 보다. 그래서 공룡이 집단 생활을 했다서 같이 다녔다는 그런 증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해남에 가면 익룡이라 그래서 공룡 중에서 이 날아다니는, 물론 날개는 아니에요. 날개는 아닌데 이 날아다니는 공룡이 있었는데 이 우리 해남에 있는 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도대체 이 희한하게 생긴 익룡이 어떻게 뛰다가 이게 날아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국내의 지질학자들이 밝혀서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 공룡이 살던 시대는 지금하고 달리 전 지구가 굉장히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기후가 거의 북극의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하고 비슷한 그런 따뜻한 기후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빙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아기 공룡 둘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 옛날에 본 적이 있을 거고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기 공룡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노래를 여기서 사실 되게 잘하지만 할 수는 없는데 이 노래를 하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다가 둘리하다가 둘리가 어떻게 나왔죠? 빙하 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빙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둘리를 지으신 작가 선생님이 조금 지질학 공부를 했으면 좀 더 현실에 맞는 과학적으로 맞는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차는 뭘로 다니죠? 휘발유로 다니죠. 가스로 다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울산의 앞바다에 가면 가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포항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몇 년 전에 제 친구 사는 친한 포항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이, 우 교수, 포항에 불났어.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뭐 지하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거래나 그래서 불을 붙여놨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3년 후에 다시 전화를 저한테 걸더니 야, 그 불 아직도 타냐 그랬더니 아직도 타고 있대요, 이 불이. 3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에서는 그걸 갖다 불의 정원이라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불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포항 지역에서는 가스가 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포항 지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500만 년 전에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에서 쌓인 퇴적암들이 많이 쌓인 그런 지층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가면은 복종류 화석, 이메페류라는 우리의 조개 화석 같은 것, 굴 화석 이런 다양한 화석도 나타나지만 또 아주 작은 크기의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화석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귀조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 화석인데 이것들이 쌓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이 같이 쌓여서 실제로 암석을 뜯어서 색을 보면은 시꺼매요. 굉장히 유기물이 많이 되고 이 유기물이 결국 뭐가 될까요? 유기물이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화석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는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것도 바로 이 화석이 만들어낸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뭘 배웠나요? 우리 작은 이 땅덩어리 내에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이 화석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과거의 그 지구의 정보를 가져다 둔 걸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화석을 다 소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하지 못한 그러한 화석들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서 더 많은 화석에 대해서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많은 그런 흥미로운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